안녕하세요. 이렇다 12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너무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오래간만입니다. 알파조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 네, 설 연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끼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올해 만났던가요? 초대 손님도 근데? 있었고 초대 손님. 그렇죠. 저희가 이렇다 방송은 계속했는데 네. 두 분이 1월달에 안 만나셨어요? 지금 못 본 듯 우리가 본 듯?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늙어서 그런 12월에는 봤어요. 12월에.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네. 제가 네. 기억나요. 네. 그게 네.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12월 네. 달에. 성년회 때. 그러니까 그쵸.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녹음도 음. 마지막 이렇다 그해 마지막 녹음은 아니었었는데 네. 마지막 전전 녹음이었던 네. 게 마지막이었고 네. 이번에 맞아, 하는 맞아. 거니까 아 맞습니다. 맞아요. 상당한 그래서 시간을 되게 두고 간만에 한 뵌 두어 것 달? 같구나. 거의 두어 달 만에 2달 됐네요. 네. 반가운 마음을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알파조님.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며칠 전에 대보름이었잖아요. 네네. 대보- 슈퍼문. 네. 대보름을 모르고 지냈는데 나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요즘 기분이 어땠어요? 슈퍼문 저는 그날 달도 구경하고 뭐 소원도 빌고 부럼도 깨고 나물도 먹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한 거 말고 뭐야. 요즘 기분이 어땠냐고. 요즘 좋았는데. 좋았어요? 예. 알파조님 어땠어요? 그냥 평온하게 지냈던 거 아무 평온하게 생각 없이 평온하게 네. 지냈어. 근데 몸이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피곤하다. 그리고 네네. 잠을 잔 것 같지 않다. 네네네. 그거는 있어요. 좀 이게 왜 음.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들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지난주에 좀 바빴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잠을 안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가 딱 그랬어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가? 아니 아니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네.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며칠 동안 음. 갑자기 어. 기분이 되게 다운되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잠을 그렇게 못 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잠도 안 오고 잡념이 자꾸 들고 그래서 그건 보름달 그드는 날 그래요. 원래. 예, 선생님도 아시는구나. 근데 저 알아요. 제가 저는 그거 있어요. 예, 제가 기분이 그럴 때는 왜 그런지를 되게 음. 금방 파악하는 사람인데 예민한 사람. 요 며칠 동안 그런 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상의를 했어요. 보름달 때는 예, 날 그래. 그 힐러를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기분 요즘 이런데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게 슈퍼문인데다가 대보름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음기가 탱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계 탱천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근데? 원래 옛날부터 태양은 양, 뭐 다른 네. 음이라고 했던 미신이지 뭐. 근데 무슨 아니 선생님은 미신이라 하지만 이거 근데 나는- 아니 무슨 늑대 인간도 아니고 무슨 난 달 떴다고 달 보고 우는 거잖아. 아유. 쳐다보고. 네네, 그렇죠. 달 보고 우는 울죠. 거잖아요. 목 놓아 잠 못 울죠. 자고. 예, 예. 저는 그거는 있긴 있어요. 또 보름달 뜰 때. 그래서 그게 어.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좀 해결됐어. 그게 아니고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한 살 넘어가서. 선생님 진짜 모든 기승전결 나이야? 네. 안 그래도 서러운데? 나이 변하고 호르몬 변하고 제일 관계가 있어요. 아니, 호르몬 선생님, 변화지. 여하튼- 여성들은 확실하게 호르몬 변화랑 관련이 있지. 여하튼 저는 되게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게 되면 아이 뭐 조정이 가능하죠. 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좋아졌으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예. 지나갑니다. 좋아졌으면, 네네. 예. 다리 기울면 당연히 지나갑니다. 네. 자, 오늘 알파조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굉장히 우연한 게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다 주제는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요.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1984에 나왔던 얘기인 것 예, 같은데. 소설에 나왔죠. 예. 예. SF 영화 얘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영화 평하는 건가?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1984라는 소설이 예, 조지 있죠? 오웰의 예, 소설. 거기에 나오는데 네. 빅브라더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정신.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네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빅브라더라는 게 사실은 SF 영화나 소설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빅브라더가 가상의 세계, SF의 세계를 박차고 나온 지 이미 오래됐고 그렇군요. 우리의 일상에 이미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다. 근데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설사 인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빅브라더가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저희 알파조님 얘기 들으니까 좀 눈치챘어요. 네. 우리 이렇다 방송에서 플랫폼 자본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 플랫폼자분이 긁어모으는 빅데이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맞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네. 빅브라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도대체 이 빅데이터는 뭐고 네. 빅브라더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아하. 이제 이게 좀 궁금하다. 이거 네네.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를 택했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네. 그게 뭐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렇죠. 나를 위한 맞춤형 광고. 네, 그거 아시죠? 뜨죠. 예. 그냥 네. 내가 딱 검색 네. 이게 딱 포털 사이트 네. 열면 갑자기 좌우에 뜨죠. 좌우에 예.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검색 기록을 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나한테 관심을 음. 가질 만한 걸 지네들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딱 펼쳐주는 거죠. 쏘는 네. 이 맞춤형 네. 광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 현이치 자동 인식 기술 네.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지금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지도 앱이 음. 내가 어디 딱 들어갔다 나왔잖아.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음. 우리 스튜디오 여기서 나가면 지도 앱에서 여기 스튜디오 왔었다라는 걸 저한테 매일 그걸 보내요. 알림을 보내요. 그런 거 안 모르세요? 저 그거 모르는데. 이게 구글 앱 지도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앱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정보들이 내가 네네. 거길 지나가면 바로 알림이 와요. 거기다 평가하라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바로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가 그 지도상에서 그 지도가 인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소통을 시도를 하는 거죠. 뭐 그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등 만족스러웠냐는 등 문제 이런 네. 게 구글 앱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을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고 이해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맛집들 쫙 알려주고 네네. 네. 이제 이런 내 위치를 자동 인식해서 주변에 있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빅브라더는 공포 영화의 상징이죠. 악의 상징이죠. 악의 상징이죠. 예. 공포의 대상인데 이제는 거부감조차 사라진 굉장히 친숙한 존재처럼 되고 빅데이터 있다. 우리의 친구죠. 그렇다는 네. 거죠. 네. 오늘 빅데이터는 네.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는 거라는 친구처럼 네. 이제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다 매일 나오잖아요. 네.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느껴져요. 우리가 120회가 빅데이터였잖아요. 네네. 120일에도 빅데이터. 네. 오늘 123회도 빅데이터. 바야흐로 빅데이터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냐 하는 느낌이 그냥 확 밀려오네. 그러니까요. 예, 예. 계속해서 이렇게 이 주제 흐름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흥미로운 게요. 예. 120회는 빅데이터의 속성상 독점이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다뤘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21회는 사회 배당의 근거로서 빅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접근을 시도했었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맞습니다. 주제. 예. 아이고, 어려운 주제는 슈퍼바이저죠. 네.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어서 오늘은 123회 빅브라더 얘기예요. 아, 빅데이터를 다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은 빅데이터 얘기인데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방송이라 저는 우리 이러다가 참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자, 네.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는 무엇이 다른가 음.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네. 알파조님, 그런데 답을 말해온다면 둘이 다른 게 아니고 빅데이터야말로 21세기 빅브라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악으로 느껴지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빅브라더. 근데 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심정적으로는 좀 약간 거부감이 좀 있어요. 아, 이것도 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뭐냐면 마돈나님이 짓고. 마돈나님이 제가 질문으로 주제를 잡았잖아요. 네. 빅브라더하고 빅데이터 무엇이 다른가. 네. 이미 두 갈씩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가 요새 두 갈씩이 화두예요, 화두. 계속 두 갈씩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다르지 않아요. 네, 네, 사실상 동전의 양면 같고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아수라백작이다. 아수라백작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둘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 동일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전혀 이렇게 악의 축을 상징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친구 친숙하고. 같은 존재, 네네. 아주 편리하고 똑똑한 친구 같은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존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네.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사람, 우리 생활, 일상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감시하는 이런 존재인데 그 감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굉장히 억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 빅브라더라고 한다면 빅데이터는 자발적이고 공개적이다.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 제3자, 내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관찰되고 또 제3자가 내 일상에 개입한 그런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리 떨고 있는 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뭐 자율주행, 기타 등등등등 이게 전부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고 혹자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더 보편적인 언어로 쓰이는데 이 다 미래의 기술들이잖아요. 네. 이 미래의 모든 이 기술들은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디지털 자본주의의 원자재다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활동인 거예요. 이전 시대랑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자본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빅데이터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움직이는 모든 것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서 네. 뭐 올 때 커피를 한 잔 사 먹었다든지 모든 이런 기록들이 다 정보화돼 가지고 이 빅데이터의 그 원재료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모든 활동과 행위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이 모바일 이 전자기기에 설치된 각종 앱을 통해서 다 인식되고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화돼서 해당 업체 서버에 사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에 그렇죠. 혹시 이 센서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도 모두 디지털 데이터 돼가지고 그 서버로 다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태계라고 그러죠. 생태계. 그렇죠. 샤오미 그래서 생태계 뭐 이렇게. 이 디지털 네. 그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샤오미 미 밴드 다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쓰고 있는데 거기 심장 네. 박동까지 잴 수 재서 있잖아요. 다, 자는 그렇죠. 동안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깨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네, 심장 네. 박동수를 샤오미가 다 측정해서 이거를 서버에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자본주의 원자재인 데이터 생산이 네네. 곧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우리가 다 모두 데이터 그 생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로병사가 다 이제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 생산에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빅데이터의 소유권은 모두 플랫폼 자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 수익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그동안 1월달을 통해서 그렇죠.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독점화된 플랫폼 자본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져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과거에도 이제 정보라는 건 곧 권력이다. 네. 또 정보는 돈이다. 이런 생각이 뭐 그렇죠.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또 뭐 정보나 돈, 권력 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지배 계급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뭐 금융산업이 뭐겠어요. 돈 자체를 다루는데 그 본질이 정보산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는 곧 금융산업의 돈이다. 뭐 이런 공식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현대 빅데이터 산업에서는 이 정보가 어떻게 권력으로 전환되는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이제 정보와 데이터의 개념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데이터라는 건 이제 단순한 사실이 나열돼 있는 거고 네. 정보라는 건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말하죠. 말하자면 데이터라는 건 이제 가공하기 이전의 상태고 네. 그냥 사실 그 자체. 그렇죠. 그렇죠. 예. 정보는 유의미하게 가공한 2차 데이터의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러 차례 가공된 정보들은 어떤 논리적 연관관계를 갖는 지식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빅데이터라는 건 이제 이러한 가공, 이 정보 가공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건 이제 단순한 1차 데이터를 넘어서고 가공된 2차 정보를 넘어서서 네. 이거를 유의미하게 결합하고 가공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름 자체가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보 가공된 규모가 엄청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네. 데이터가 DB. 뭐 DB. 네. 근데 빅데이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데이터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름에 준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공 이전의 데이터란 건 사실 아무 가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차, 3차, 4차에 걸친 가공 과정에서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가 서로 연결되면서 네. 상호관계가 분석되고 네. 그 사이에 유의미한 패턴이나 규칙이 발견되면 바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가 돈, 빅데이터라는 정보가 돈으로 바뀌는 빅데이터 산업이 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1세기나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사적인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서 우리의 일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아니 투명하면은 이 투명성이 개념이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예,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아까 알파존이 말했던 개인 맞춤형 마케팅 요 정도에서 나오지만 네. 앞으로 이제 새로운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찰과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렇게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네.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무의미하죠, 이제. 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많이 싸운 사람으로서 네. 아직도 지금 허무해집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죠. 네네. 그 이슈는 지난 121회에서 슈퍼바이저님 나왔을 때도요. 빅데이터 인클로저, 그런 말씀 뭐 데이터 무산개그, 데이터 이- 프롤레타이트. 네, 그 새롭고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 결과 데이터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라는 규정을 내려주셨었는데요. 알파조님은 더 나가서 빅브라더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하네요. 네, 무시무시하죠. 네, 이 3빅이란 말이 있는데요. 네. 빅데이터, 빅브라더, 빅프로핏. 음.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기술적 관점이죠. 네. 빅브라더는 정치적 관점이고 어. 빅프로핏 큰 이윤이라는 뜻이죠. 큰 이익. 이건 네. 경제적 관점이잖아요. 이 세 개가 연결돼 있다. 빅따기님 우리가 했던 120회 방송은 빅프로핏에 초점을 맞춘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빅브라더에 초점이 맞춰 있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사업과 미국의 스파이 산업은 같은 비즈니스다. 맞죠. 하하. 그러니까 빅데이터 산업하고 스파이 산업은 서로 공생 관계에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핸드폰을 때려 부시고 네.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최순실이 카드 네. 결제 안 네. 했잖아.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무임승차하고 네. 뛰어넘어야 돼. 네. 손목에 나중에 이제 칩도 막 심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걸 거부하고 감옥에 가야 될 날이 이거 뭐야?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방송 시작인데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네. 네. 666. 칩. 네. 그러니까 666 우리만 아는 거 아니야? 늙은이들만. 아니, 첫 번째 네. 감옥은 제가 갈 것 같아요. 그럴 제가- 것 같아. 예. 늦게 된 자가 일찍 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는 거를 네네네.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예, 제가 제일 먼저 감옥에 가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옥도 얼마나 첨단 감옥이겠어. 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혼자 갇히는 거. 네. 네. 근데 알파존이 정말 이런 미래가 오고 있는 걸까요?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빅브라더가 그 우리나라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미래. 그럼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전사들이 꿈꾸는 미래의 스마트한 세계. 전사. 빅브라더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네요. 이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걸 음. 전체를 관장하고 연결시키고 막 이러는 작업들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꿈꾸는 미래 세계는 빅브라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무도 빅브라더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대신에 모두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적 언어를 좀 쓰네요. 전에 찬희 쌤이 실리콘밸리하고 스파이 산업이 같은 거라고 했는데 음. 빅브라더와 빅데이터의 작동 원리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 시작이 뭐냐면은 거대한 정보의 집적이에요. 그렇죠. 정보가 어마어마한 우선이죠. 정보를 일단 음. 모아야 돼요. 음. 그래서 사적이고 공적인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먼저 집적하고 모으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 패턴과 이를 관통하는 일정한 성향과 심리를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야 빅브라더와 빅데이터의 공통된 작동 원리인데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패턴 행동 패턴을 갖다 읽어내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향 그다음에 심리를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동 심리학 이런 거 얘기하고 행동 경제학 얘기하고 막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어떤 행위 자체에서 그 사람의 성향과 의식 세계, 정치적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이런 거를 네, 다 네. 읽어내는 이게 학문으로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그래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정보화한다. 그걸 가지고 행위 이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게 바로 빅브라더와 빅데이터가 갖는 그러니까. 동일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작동 원리인데도 빅브라더의 문화적 코드는 감시와 검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있고 이건 뭐 SF 영화에서 이미 나왔죠. 그렇죠. 네. 반대로 빅데이터는 뭔가 중립적인데 동시에 뭐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거예요. 힙해. 그래서 어. 그렇죠. 그래서 21세기의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이런 유토피아적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 문화적 코드가. 그러면서 편리함과 똑똑함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빅브라더는 디스토피아의 상징인데 그렇죠. 네. 이게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네, 똑같은 네. 건데 거기에 문화적 코드를 아까 21세기 노다지라고 하는 돈벌이의 아주 긍정적인 경제적인 이미지에다가 그 편리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지상 낙원적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미지 세탁한 거예요.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뭐 뭐라 그러죠? 그 미래의 먹거리. 그렇죠. 경제정책 방향이 나와요. 저는 완벽한 이미지 세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데도 어떤 단어를 쓰냐에 그럼요. 따라서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니까요. 언어라고 언어의 하는 마술이죠. 이게 1984인가 1984에 나와요. 신어라고 하는 걸 네.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네, 사람의 이 사고 방식을 세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예.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맞습니다. 네, 이런 의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단어들을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 호두 강정을 가져왔는데 호두 네, 안 강정이 보이시죠? 맛있다 아니면은 되게 예쁘다 이거 고맙다 이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를 가지고도 그래서 요즘은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짱 그러면 아니에요? 예, 짱이나 대박. 그러니까 좋아도 대박, 음. 싫어도 대박. 어. 예, 기분 좋아도 대박. 음. 이런 식으로 이게 단어의 숫자들이 주니까 이게 어. 감정 표현하는 어. 어떤 이런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간다? 되게 맞춰져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미지 세탁이라는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세탁이 쉬운 게 기술 그것도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주눅이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정하면 시대 뒤떨어지는 그렇지. 사람 같고 그렇죠. 특히 제가 네. 그런 그런 원시인가 생각이 많이 그게. 드는데 네. 암모나이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 그래요? 예. 모나이트. 그래서 이 쏟아지는 언론 보도와 세련된 광고들이 이제 네. 멋진 유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면 사람들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뻑가죠. 없거든요. 예. 예. 뻑갑니다. 예. 실리콘밸리의 그 ICT 기업들이 네. 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포장합니다. 사실은 다 빅브라더인데 그놈들이 그렇죠. 예, 그들의 슬로건을 한번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때요? 유명한 미국의 이제 빅데이터 업계의 슬로건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이 슬로건이 이제 회사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think differ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 보여다는 뭐였더라? 이제 nothing impossible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랬었어요. 그런 식의 그게 이제 회사를 네네네. 뭐 우리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네. 뭐 삼성 같은 뭐 월드 베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 업체 슬로건이 이거예요. Nobody's unpredictabl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이거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 와. 나는 무섭게 다가오는데. 대단하죠. 아니 이게 빅브라더의 그 음. 모토 같은데요. 우리 그러니까. 회사는 어떤 개인을 찍어서 네. 그 개인이 다음 욕구가 뭔지, 다음 행동이 뭘지 다 예측 가능하다. 그렇죠. 다 이게 알 수 있다. 빅데이터가 추구하는 목표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데이터 업체 하나 더 해볼까요? IBM. IBM도 모토 죽입니다. 뭐예요? The end of average. 평균의 종말. 좀 어려워요 이거는. 평균의 종말이 뭐냐? 과거의 사업이나 그렇지, 과거의 뭔지 시장 알것 같아. 조사는 느낌이 나도 와, 느낌이 네. 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네. 평균적 사람을 네. 밖에 못 알아냈다는 거야. 음. 전형적 소비자, 티피컬 컨슈머. 네네. 근데 이제는 정확히 개별 소비자를 다 파악한다는 거야. 그 그렇지. 개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타겟 마케팅을 그럼. 딱딱 때린다는 거지. 즉 그렇지. 평균적 사람이란 건 이제 사라졌다는 거야. 모든 개인은 다르고 아름답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Everybody's beautiful.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하나 개인을 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average는 이제 종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야, 이 이름 맞는 뭐 거의 모든 인간 특별하다 뭐 와.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힙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노출돼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멋지게 포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만 봐도 우리가 빅데이터가 바로 빅브라더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찬일쌤 정말 음. 이렇게 멋진 슬로건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네. 사실 정보를 일단 독점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그 욕망은 있잖아요. 네. 그 영원한 독재를 갈망하는 정치 권력이 일단 내재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정치 권력의 일상적인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인하려는 시도는 사실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 찬희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마케팅들 있잖아요. 광고들 있잖아요. 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광고 문구 하나로 아니면 화면 그 영상 하나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들게 하는 게 광고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은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수단을 반드시 이용을 하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늘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왔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사람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고 조작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읽고 예측하고 해서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정치와 경제 모든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의 동일한 욕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 디지털 정보 산업의 등장은 빅브라더식 정보의 통제와 조작이 마케팅 전략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기존의 마케팅 산업에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빅브라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출발했냐 다 아시겠지만 아까 그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국의 작가죠. 뭐 혁명가이기도 했었는데 네. 조지 오웰이 1949년에 출간한 1984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 소설에 나오는 절대 권력 통치 시스템을 의인화한 것인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빅브라더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지 오웰은 정말 대단한 대단한 작가예요. 사람이죠. 아, 저는 이 사람보다 더 49년도에 대단한 썼는데. 사람을 헉슬리로 보는데 헉슬리 대단하죠. 멋진 흰색이. 아, 근데 저도 중학교 때 다 읽고 이게 다 깜짝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네. 비슷한 요식에 나오는 두 디스토피아적인 빅브라더에 대한 얘기죠. 근데 보통 1984에서 빅브라더 용어 자체는 1984에서 나왔으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절대 권력이라고 하면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독재자. 뭐. 그렇죠. 사람을 네. 떠올리죠. 사람 떠올리죠. 사람, 네. 독재자라는 인격적 실체로 형상화를 해요. 음. 그런데 원래 하나의 통치 시스템, 권력 시스템이었지만 어떤 독재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정을 해야 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분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라는 인격적 실제로 먼저 형상화하고 그다음에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명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독재자가 있으면 영웅이 있기 마련이죠. 음. 영웅과 독재자는 항상 의인화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네네. 건데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얼굴이 얼굴이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빅브라더라는 의인화된 용어로 이름을 붙인 거죠. 네. 근데 국가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의 실체가 여기서 뭐냐면 당으로 표현해요. 당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네, 그냥 파티예요. 당. 파티. 당으로 지칭되는 조직인데 이 빅브라더는 당의 수뇌부를 상징하는 절대 권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를 말합니다. 근데 빅브라더가 가진 절대 권력의 원천이 바로 뭐냐? 사람의 의식과 언어를 지배하는 것에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세뇌가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통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독점, 네. 통제, 조작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독재 권력의 통치 시스템을 상징하는 빅브라더는 빅데이터라는 다른 이름으로 시장의 영역에 들어와서 지금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탁을 우리가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빅브라더는 지금까지 이 SF 소설에서 디스토피아의 어떤 권력을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네네. 정치적인 영역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지금의 빅데이터는 이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네. 시장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빅데이터랑 다른 의미로 들어와 있다. 똑같이 빅데이터 분석도 뭐냐면은 빅브라더처럼 대중의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담겨 있는 본인들 스스로도 사실 의식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논리까지 읽어냄으로써 그렇죠. 개인과 집단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본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우리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잊었던 상품을 던져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나? 이런 네네. 거를 본인이 그 딱 나한테 맞춤형 광고가 네. 떴을 때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있었구나. 2주 전에 찾았었지. 뭐 이런 식의. 몰랐는데 네. 나는 내가 이런데 이렇게 내 취향도 변하니까 나에 네. 따라 근데 그런 거를 이
빅데이터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논리까지 읽어내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취향과 취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요즘 저는 요가복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그 실질적으로 네.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공통된 것이고 네. 그 빅데이터가 실제로 그 욕망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어떤 욕구,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 어떻게 사람의 의식과 그 행동을 지배하겠어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가 사실 그 가능성, 그 욕구를 지금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인간의 자기의지라는 게 얼마나 그럼요. 보잘것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여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심리학자들은 잘 안 믿죠. 그래서 예, 그런 말. 그러니까 좀 허상 같은 느낌, 자유의지가. 허상 같은 느낌이 들고 좀 그 허무해져요. 유명한 그 미국의 광고의 아버지는 버네이스가 쓴 프로파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프로파간다. 네, 예, 너의 자의식은 맞아요. 다 거짓이다. 네, 딱 써있죠 거기가. 그분이 그렇죠. 프로이드 조카거든요. 그 광고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광고, 예. 그분이 이제- 광고로 여성에게 오히려 담배 피게 만든 거잖아요. 담배 피게 만들었잖아요. 네. 당당한 여성. 당당한 여성. 나도 네. 그러면은 예전에 담배 폈을 때는 그 네. 희생물인 거야. 네.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분이 만든 거죠. 네. 미국이 사람들이 아침에 베이컨 먹게 된 것도 버네이스 탓입니다. 네네 어. 맞아요. 의사들이 다 의사복을 입히고 이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의사들이 막 전국에 홍보 캠페인하고 다니는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베이컨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의 웃음 아주 나옵니다. 일반적인 아침 식사가 돼버렸죠. 바꿨죠. 예. 참 그런데요. 예, 알파존님 말씀 들어보니까 독재 권력의 지배는 부당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빅데이터의 지배는 우리의 감추어진 욕망을 찾아내서 실현해주는 식으로 이게 지배를 관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서운 게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욕망을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의식을 찾아서 그것도 살살 긁어서 자극해서 예.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아. 저는 불쾌하고 메스비죠. 무시무시한데요. 메스비죠. 메스비. 예. 예. 근데 빅데이터는 빅브라더와 단지 이제 같은 것, 그것의 뭐 어떤 경제적 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빅브라더의 21세기 완성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어때요? 예, 완성판 얘기 잘하셨어요. 네. 예, 이게 근데 완성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완성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네. 빅브라더적 요소와 빅데이터 요소를 합체해서 합체. 합체 트랜스포머 버전이 지금 이제 탄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 합체 트랜스포머. 언어의 맛을 트랜스포머 아시죠? 다다다다다. 예. 네네. 이게 뭐냐?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완전히 이게 말씀을 트랜스포머 하면서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형상화돼서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이 영어로 소셜 크레디트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네. 이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우리나라에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제가 볼 때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러요? 예, 예. 아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알지만 그 일부러. 걔네들 네. 보통이 아니에요. 중국이 말이죠. 네. 우리 잘 알다시피 빅데이터 산업에서 선진국이잖아요. 가장 앞서가는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중국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네. 이게 2014년에 일어났대요. 이제 2014년 몇 년 안 됐어요. 2014년에 중국 정부가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도 법인격 아니에요. 네. 개인과 기업의 모든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해서 레이팅, 등급을 매기는 네.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 계획 발표를 했어요. 개인도요. 예. 이름이 신용이 아니고 사회 신용이죠. 네. 사회 신용이란 건 뭐냐? 통상적 의미의 신용 정보라고 하면 금융거래, 상거래 같은 경제 주체의 신용도와 신용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정보를 말하잖아요. 네. 그걸 넘어서는 거지. 음. 그래서 상거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 즉 일상생활, 사회생활, 품행이 방정한지 아니면 안 방정한지 이것까지 다 포함한 이 정보를 다 진짜. 포괄한 거야. 네. 너는 위험분자야. 아니면 아니야. 뭐 이런 거. 상거래만이 아니라 상거래뿐이 아니라 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과 법인의 도덕적 품행까지도 점수화해서 이거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신용 시스템 하면은 신용카드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느껴져요.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예.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네. 이 공산당 지배 예. 그리고 그것과 중국의 빅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좀 특별한 네. 차이 선생님 표현하셨던 트랜스포머 버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독재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아직 공산당 일당 예, 독재 예. 국가라고 공산당. 하잖아요. 네. 공산당. 네, 공산당. 그래서 독재 권력의 통제를 상징하는 빅브라더와 네.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가 이게 사실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사례네. 사례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사회 신용 시스템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사회 신용 시스템은 중국에서 국가가 주도를 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그 사법, 행정, 공공부문 모든 이 공공부문과 그 다음에 기업 민간 시장이나 기업들 등 그 민간 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각 분야별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나 빅브라더나 정보를 거대한 양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데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 이걸 전부 디지털화하고 있는 데서부터 이 사회신용 시스템의 작업은 출발을 했어요. 그 독재하기 되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독재를 하고 있던 나라인데 네. 거기에 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결합이 더 합체죠, 합체. 합체가 되면서 더 세련되고 네. 스마트한 독재를 할 수가 있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독재만 하겠다고 만든 게 아니라 돈도 벌겠다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도 벌고 독재도 굉장히 세련되게 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정보 수집 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신용 정보 할 때 상거래 아니면 금융 거래에서 나오는 모든 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사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상거래 활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네. 그 다음에 SNS 사용하고 뭐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하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활동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사이트에도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군요. 중국이 전 세계 뭐 찔리는 거 있나 봐. 아니 없어요. 전 세계 예. 공공장소에 지금 CCTV가 뭐 다 널려 있는데 전 네. 세계 CCTV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 다 있대요. 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중국이 CCTV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네. CCTV를 굉장히 그 넓게 활용하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인데 뭐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모아오는 오프라인의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이 사회신용 시스템에서 점수할 때 반영이 되는데 이 모든 활동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 뭐 신용 등급 매기듯이 네, 네.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나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에서 혜택을 누리거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법을 어기거나 어이없어. 이게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이 된대요. 이걸 오,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단순히 뭐 점수를 더 받아서 뭐 보험료를 깎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일상생활이나 어떤 기회 자체에서부터 이제 차이를 두기 시작을 하는데 법을 어기거나 품행이 불량하면 당연히 사회신용 점수가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블랙리스트 여기서부터는 이제 북브라더 영역으로 서서히 가는 거예요. 거죠. 예.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곧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그렇게 판매 하는 거죠. 자체를 그러니까 규제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데 거기 작성되고 그 블랙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뭐 우리도 다 이 개인 데이터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네. 근데 이게 고스란히 다 공개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생활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자유와 해방이거든요. 저 중국 가서 못 살겠다. 못 살죠, 당연히. 여행 가도 뭐 다 중국 가서 나옵니다. 만약에 알리페이를 쓰잖아요. 만약에 네. 우리 가면은 중국에 가면 알리페이 쓴다고 위챗페이나 하잖아요. 둘 중에. 위챗페이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이게 다 이 사회신용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어요. 얘네들이 두 대표적인 이 중국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을 만들 때 금융거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신 기록에 관련된 건 전부 여기 알리페이하고 이쪽 위챗하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같이 하고 시행을 있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벌써? 네. 이게 2014년에 처음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3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네. 오래됐죠. 2014년이. 2020년부터는 의무화해서 전면 시행할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파조님이 아까 세련되게 독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중국 인민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네. 이 중국 공산당의 꿈이 실현되는 거 아닌가? 중국 공산당이 원래 꿈이 신이자 이게 빅프라도 뭐,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꿈이거든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예. 이 사회신용 점수가 낮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받은 날은 낮을 거야. 저는 많이 낮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불이익이 처해지는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이게 아까 이게 지금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인 시범 거예요. 사업이에요. 네. 이 시정부 단위에서 44개 시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 사회신용 시스템을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해서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중국의 허베이성에 고등이민법원이 있는데 그 네. 법원에 있는 모든 자료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음흠. 그 중에서 채무 불이행자 빚 안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채무 불이행자를 블랙리스트를 일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알림 앱 이걸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 앱을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이 법원이. 네. 신용 불량자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야? 일단 그치 블랙리스트를 먼저 일단 아니 데이터베이스 성폭행을 알려주는 거야, 뭐 똑같은 거야. 그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네, 원리예요. 네. 이제 채무 불이행자 블랙리스트를 이제 법원이 만들어가지고 네. 앱을 개발을 해서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반경 500m 안에 들어오면 경보가 울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그 사람의 위치가 아니, 표시가 돼요. 돈을 못 갚았다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채권자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다 나한테 그냥- 모든 사람한테 아니 내 근데 반경 사람을 관계 맺는 게 돈으로만 관계 맺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닌데 뭐 어린이 그건 똑같은 뭐 거죠. 성폭행 네. 뭐 네. 주변에 있으면 그 네. 알려주는 거랑 그건 네. 알려주는 거는 사실상 근데 의미가 실제로 있는 거. 위험하니까 그거는 알려준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래. 이 사람이 너무 뭐- 이 사람 빚을 모든- 갚건 갚지 않건 뭔 뭐, 상관이냐고 그래. 나랑.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갖고 거기 지도 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 내가 그 앱을 이제 일단 허베이 법원이 만든 그 앱을 내가 다운로드를 하면 앱이 작동하면서 그 사람이 내 동반경 500m에 들어오면 지도에 네네. 딱 표시가 돼. 음. 그럼 거기를 클릭을 딱 해. 네네. 그 사람이 500m 들어왔어. 네네. 이 사람 채무 불량자야. 네네. 채무 불이행자야. 딱 네. 하면 그 사람의 이름, 네. 주민번호, 그다음에 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가 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거 야.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을 위한 앱이 아니라 사기꾼을 위한 웹 같아요. 왜냐면 이게 쭉 보면서 채무 불이행한 사람한테 사기를 안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사기칠 수 있죠. 이게 한 번씩 걸러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채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뭐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냐? 아니 갑자기 사기꾼 아, 뭐 저는- 내가 사기꾼이면 저 네네. 사람은 사기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뭐 네네네. 다른 그게 사람 한 번씩 걸러질 것 선량한- 같은데요. 선량한 네. 사람 찾아서 사기치시면 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채무 불이행자의 신원을 완전히 그냥 일반 모든 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창피를 주자. 이 현대판 사실은 인민재판인 거죠. 그렇죠. 완전 좋은 글씨죠. 근데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기서 안 그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행동을 주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색이 지금 하는 행동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인데 아니면 네. 채무 불이행자인데 지금 고급 백화점에 들어가서 네. 볼 수 있잖아. 뭔가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더라. 벤츠를 타고 다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아. 벤츠를 올라타고 있다. 네, 네. 이게 그럼 저 사람 거짓말장이구나. 아.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갖고 있는 못된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네. 그거를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하. 그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린 재벌들한테 이걸 채워주고 싶군요. 야.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네. 돈이 빼먹고 이럴 있으면서 때. 이게 네. 그냥 잘하네. 얘는 채무 불이행자야 해가지고 이걸 앱을 통해서 공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창피해 주려고 하는 걸 넘어서 네. 돈이 있으면서도 빚을 안 갚는 거짓말장이를 색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네, 네. 그래서 이 위장 채무 불이행 파파라치 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허베이성 대단합니다. 네. 법원이 하는 야. 거예요. 법원 앱이. 근데 아.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이 2014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시범 사업을. 네네. 네. 그러면 많은 이제 인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적인 측면에서 이 시범 사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유, 그런 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가 지금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잖아.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들었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흥미진진 더하기 두려워지는데요. 네.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이게 지금 좀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 산동성에 이제 롱청이라고 하는 산동성에 있는 항군 도시인데 여기 시범사업은 거의 완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있는 어떤 거예요. 얘기가 나오려고. 근데 이 도시는 네. 여기는 이제 법원 앱은 이게 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앱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도시 전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성격의 시범 사업인데 네. 그 주민의 도덕적 품행에 특화된 사회신용 시스템이에요. 전체 주민 이 롱청에 이야. 그 사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 도덕적 품행에 특화된 와. 시스템인데 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게 실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 효과를 완벽하게 발휘하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 도시 곳곳에 주민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들을 이렇게 적시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뭘 해도 이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품행과 네. 그렇지 않은 품행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여기저기 도시에 걸어놓고 네. 그 구석구석에 CCTV를 다 설치를 해요. 거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이 올바르지 않은 품행들의 행위를 이 CCTV가 관찰해서 적발을 해서 네. 그 영상 자료를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아이고야. 매일 저녁에 그 가장 그 뭐라 네, 그래 네. 저녁에 핫한 타임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이거 몰카 방송 아니야? 몰카 방송 이거. 그러니까 공개적인 몰카 방송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CCTV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몰카도 아닌 거예요. 공개된 몰카죠. 매일 지역 TV를 통해서 그걸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TV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은 360도 인민의 생활이에요. 그 360도 모든 인민의 미쳐. 생활이 어머. 그 이 CCTV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네네. 이제 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의 영상만 뽑아가지고 그걸 네네. TV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야.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 방송되는 시간이 저녁 가장 핫한 타임인데 네. 그 도시 전체 인적이 사라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아마 시청률 100%일 거예요. 훔쳐보기 심리니까 이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아유. 뭐냐 누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좀 어떻게 저기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지를 다 텔레비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도시가 뒤죽은 듯이 조용해진대요. 재밌는 게 이게 관음증적인 욕망도 그러니까. 해소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재미를 또 주잖아요. 네.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억눌린 어떤 통제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이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롱청이라는 이 도시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딱 도덕적 품행, 주민으로서의 네네.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이 사회적 품행 이런 것들 이제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시 정부한테서 1000점을 먼저 받아요. 사회신용 점수에 1000점이 만점이에요. 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1000점이 만점에 1000점을 먼저 부여를 올림픽도 아니고. 받는데 어머 세상에. 자동적으로 1000점을 다 받아. 처음 출발점은 동일해. 네네. 그래서 깎여가는 시스템인가요? 기획연도 기획연도. 네. 동일하게 1000점을 받아서 동일한 네네. 신용등급 A를 다 받아. 일단.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 네. 그러면 신용등급도 나중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민폐행위 우리가 중국 사람은 뭐 민폐행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나갔다는 또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민폐행위를 하게 되면 네. 점수가 깎여서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도덕이고 도덕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나라마다 좀 가치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조님이 중국 사람 얘기하셨는데 그런 민폐 종류가 네, 중국의 민폐죠. 중국의 민폐. 예,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민폐가 안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저러면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민폐가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기준들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거를 점수화한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민폐 행위 리스트들도 물론 만들어졌겠죠.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곳곳에 네.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쭉 열거를 해놓는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착하게 살자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런 그런 표 이런 것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네, 네. 비슷한데 예를 들어 점수에서 민폐행위라고 이제 그 시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뭐냐면 거기 걸려 있는 것들이죠. 네. 그 도시 곳곳에 빨래를 길거리에
걸든 행위. 아하. 이거 중국에서 진짜 많이 정말 많아요 중국에. 민폐입니다, 민폐. 네, 중국 거리 걷다 보면 빨래들을 다 빨래줄들 길에다가, 밖에다가 네, 다 길이 걸어놨잖아요. 기리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이런 게 빨래를 길거리에 거는 행위, 네. 그다음에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 네.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텃밭을 가꾸는 거. 우리가 이 어반 게릴라라고 해가지고 그리닝 해가지고 하는 네네. 일들 많잖아요. 근데 공공장소에서 텃밭을 가꾸는 거, 그다음에 포르노 영화나 서적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거, 네.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된 교회에 다니는 것, 아하. 그다음에 이웃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거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고급 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건 뭐죠? 이건 뭐지? 뭐 위화감 조성 때문에 위화감 그런가? 조성이죠. 이런 네. 거는 이게 그 주민 이웃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네네. 중국식의 해석인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다 알 것 같은데? 부자든 아니든 왜 네. 그 위화감 조성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다 여기 점수가 깎이는 행위고요. 네.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모든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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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를 네. 현황판을 만들어요. 마을별로. 야야. 마을별로 이거 뭐 마을별로 현황판을 만들어 이게 가지고 뭐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 네. 그래서 월별 점수 변동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모두 공개하고 네. 그다음에 우수 주민, 그러니까 이제 우수 주민 착한 사람들 아. 사례를 네. 거기다 붙여가지고 선전을 하기도 한다. 표창도 하고 그러군요. 그래서 네. 그 1960년대 문화혁명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못 살겠다 나는 현대적 나 이 버전이다. 동네에서 못 살겠다.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무덤에 못 간 지금 네, 네. 그 박제가 되어 있는 그 마오쩌둥이 음. 그 관에서 확 나온 것 같은 유리관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럼 느낌인데. 얼마나 행복할까. 아, 나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 문화대혁명을 놨구나. 다시 문화대혁명을 복원했구나.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홍위병이 그렇죠. 이제 지목한 사람이 이제 사람의 목에다가 큰 이렇게 음. 팻말을 걸어요. 네. 반혁명 분자 또는 뭐 주자 분자 뭐 여러 가지 분자도 여러 분자가 있어요. 간판을 걸고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모욕을 주고 막 그렇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단간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홍위병이 그런 걸 많이 했죠. 사람의 도덕하고 심성을 개조하겠다고 했던 그 참 무지막지했던 네. 그런 문화대혁명인데 이런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대혁명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고 네. 이 핸드폰 앱으로 나타나는 그렇지. 홍위병의 핸드폰 앱이야. 네, 무슨 게임 같은 네, 네. CCTV하고. 홍위병 앱이 탄생했네. 그러네. 야, 그 앱에다 홍위병 그려놔야겠다. 그러니까 야, 아 그걸 심벌로. 네, 아마 중국 사람 싫어하겠지만 이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이렇게 개인 품행을 빅데이터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상벌을 주는 아마 세계 최초의 빅브레더 게임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중국에서 네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아 거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떤 중국 안에 할수 나라에서 없죠 어떻게 이거. 그 다른 나라에서는 나 못하죠. 중국만 노란 할 수 조끼 있는 입고 거. 못하지. 난리 날 것 예. 같은데요. 아. 이게 이 벌칙의 종류가 아까 진짜 정말 기상천외한 사례를 봤는데 제가 네.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좀 일반적인 사례로서 보통 이제 낮은 벌칙이 이런 게 있대요. 걸리면 점수가 나야잖아요. 그러면 네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대. 아 그것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자극받겠어. 아니 이거 우리나라도 갑자기 인터넷이 있잖아. 느려져. 와 이게 처벌. 우리나라도 만약 어머머머. 저기 뭐야 내가 데이터를 네네. 갖다가 난리 날 샀는데 거야. 그걸 초과하면은 그 네. 추가로 쓸 수 느려져요. 있는데 네, 인터넷 네. 느려지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거죠. 그런 네네. 시스템이에요. 네. 어쨌든. 그다음 뭐 너무 이런 것도 신기하다. 있는데 공무원과 법조인, 네네. 언론인 등의 직업이 금지되는 것도 있고 상급 학교 오. 진학을 못 한다든가 네네. 회사 취직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연계시켜 갖고 사회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거죠. 해외 여행 자격을 주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수 받으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중국은 해외 여행도 이제 허가 받고 가야 되니까. 진짜 무서운 건 말이죠. 이 사회 신용 점수가 네. 상속이 된대. 뭐야? 이거 완전 연자제잖아요. 연자제. 예, 이 문화대혁명 때도 이게 뭐 분자할 때 네. 아버지가 자본가였거나 네. 자본가의 자식이다. 네. 뭐 친일파의 자식이다. 네. 뭐 국민당의 자식이다. 이래갖고 네, 네. 박해하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러네요. 높은 사회 신용 점수를 가진 부모는 네. 낳은 애는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용 점수를 이렇게 상속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금수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 신용 차원에서의 금수저가 되고. 나중에는 어떤 애에게 진짜 금수저지 진짜 예, 예. 금수저. 그러니까 앱을 딱 갖고 있으면 처음 미팅 간 거야. 소개팅 갔어. 네네네. 그럼 저쪽에서 이제 애가 와. 예. 그럼 걔를 이제 딱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네네. 사회 신용 점수가 낮아. 몇 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단간부야. 예. 그럼 튀는 거지. 예. 사귀지 그래, 마. 안만 낳고. 뭐 채무불이익 예. 떠. 예. 아, 막, 사귀지 않아야 되겠다. 예. 아마 이제 이게 신용 점수가 어떡해. 낮으면 네. 친구도 못 사귀는 왕따가 자발적으로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머지 않았다. 중국은.
실제로 그게 큰일 났다. 확인이 그랬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신용 점수화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2020년까지 다 만들겠다는 건데 네네네. 와. 점수가 낮아봐요. 이런 점수 낮은 사람들 시집 가겠습니까? 시집장가 가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중국이니까. 아니, 지금 중국이니까. 저는 지금 중국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 주민등록증 만들 때 왜 십지 지문을 거부한 게 네네. 굉장히 되게 원시적으로 느껴지네요. 원시적인 거죠. 네. 이게 어. 답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답은 네네. 딱 한마디예요.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중국이 아직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자리 못 잡. 우리나라도 인권 개념 이제서야 이제 간신히 20년도 안 됐어요, 우리. 간신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인권이라는 개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사회적 공감대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신원 정보하고 민감 정보들을 공권력이 마음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가져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는. 네네. 우리나라는 안 돼요. 네.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이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그대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시민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저항이 있다고 해도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일당 독재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만이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제가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 이제 탐방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네네. 중국의 인권운동가가 왔었어요. 아. 내가 이제 탐방을 한 다음에 고맙다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는 게 이 사진은 절대 SNS에 올리지 말라. 그렇지, 그럴 수 아, 있겠다. 내가 중국에 가면 고생할 음. 수 있다. 심지어 감옥도 갈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장, 프라이빗 컬렉션으로 이렇게 킵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신문 보도 보셨겠지만 중국의 공장 현실이 개판 아닙니까? 네네. 예, 애플 같은 핸드폰 만드는 폭스콘에서 폭스콘. 노동자가 자살한 사람이 중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장 현실에 맞서 싸우려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막스주의 서클을 만들어갖고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그 노동자를 위해서 함께 투쟁을 했던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 그 학생들이 지금 행방불명 되었다는 소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중국의 공안 당국에 이제 잡혀간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렇지, 소리 소문 없이. 중국의 현재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에 있던 네네. 이 박정희 시대, 네. 전두환 시대 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는 기술적으로 훨씬 낙후했잖아요. 네. 사람이 네. 일일이 다 감시하고 네, 그렇죠. 지행하고 막 그렇죠. 그러는 실제로 거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신고가 되는. 네네. 근데 21세기 중국 공산당 지배는 이 빅데이터와 결합된 기술 지배라. 네네. 어떻게 사람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건 그래서 디스토피아의 최종 결정판이 아닌가, 얼티메이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근데 무섭다. 이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하면서 네네. 이게 네네. 디스토피아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네네. 사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 사실 빅데이터 시대의 빅브라더가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의 상징인데 네네. 중국 정부의 생각 다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저는 이게 이렇게 아, 그래요? 쉽게 단죄가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법을 어기고 아나무인으로 민폐를 끼치는 행위들을 뿌리 뽑자. 음흠. 이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숭고한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는 거 중국 정부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요 말 자체로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이 이 말 말은, 자체로 네. 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 당연히 벌 받아야지. 네. 그다음 민폐 끼친 사람도 우리도 사람들 막 눈살 찌푸리고 막 보기 싫어 막 그렇죠, 그렇죠.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다 뿌리 뽑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너무 황당무계한데 이 시진핑 주석이 이게 사실은 이 사회신용 시스템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작이에요. 본인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사업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가 이거 인용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바로 안전한 사회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를 주는 게 아버지와 아니라 같은 공산당 이런 거네요. 이게 네. 그 자유를 사람들한테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네네. 국가가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안전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시진핑 주석의 개인 이 옹호 발언이에요. 아니 안전이 음. 선물이라고 한다면 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안전이나 지켜줄 일이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빅브라더식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왜 야심작이냐면 거기서만 네.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음. 우리도 다 아는 얘기야. 이거 음. 공산당이야. 이제 음. 이렇게 딱 네네. 되는데 음. 그럼 나쁜 놈이라고 막 몰아붙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거기서 안 끝나고 중국의 대표 ICT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알리페이 만든 애들, 네. 그다음 네. 위챗 만든 탄젠트. 텐센트 뭐 이런 애들 네. 합작해가지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이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만 하면은 공산당답게 일당 독재답게 마오답게 전자에서 빅브라더만 해서 사람들 감시하고 통제하고만 하면 사람들이 단죄를 딱 내려 못된 놈들. 근데 그게 아니라 ICT 기업을 같이 합작해서 같이 다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미래의 어떤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라고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쉽게 외부에서도 이게 단칼에 단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알면서도 보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된 국내 보도들이나 아니면 연구 보고서들을 봤는데 경쟁력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약간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중국이 저렇게 해서 완전히 빅데이터 시대에 완전히 선두주자가 된다. 뭐 세계를 제패하겠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바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나 어떤 그런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한테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맘대로 개인정보 사용하면서 시범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또 빅데이터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권보호의 가치랑 관련 규제들을 무시하고 막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업체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정부도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예, 정부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왜 정치 권력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냐면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보다 더 예민하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아무리 중국 그래서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거예요. 우리가 뭐 여론조사하고 이 정당들이 여론조사하고 선거할 때 다 그런 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해도 거짓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막 다 이러니까 빅데이터는 그 배경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 지향과 뭐 무의식까지 다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부럽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라는 그 기본권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굴뚝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중국처럼. 그래서 빅브라더와 빅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마치 정반대의 기획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빅브라더식 통제하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작동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주의적 경향이 이미 거기에 내재돼 있다. 빅데이터 산업 자체에. 그리고 이게 국가와 시장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또 특징이에요. 국가가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다 필요로 해요. 이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건 정부도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카카오톡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이게 그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국가와 시장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이 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이 완벽해지는 거죠. 옛날 한쪽만 하는 게 이 둘이 합작해서. 국가와 시장의 합작품이라. 중국이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중국만 하게 내버려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뭐냐면 중국은 저렇게 막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러고 그렇죠.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중국처럼 저렇게 막 나가면 나갈 수가 없어. 그건 다들 알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아까 말한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가치가 지켜야 되니까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좀 하나씩 조심스럽게 지금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빅브라더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의 유토피아적인 얘기 막 좋은 얘기만 막 하면서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 개인 보호 이거를 축소해야 되거든요. 음. 보호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지금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난해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를 시킵니다. 유럽연합 전체 이름이 또 보호가 들어가 있어 또. 그렇죠. 그 General 네. Data 네.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네. GDPR이라고 이제 네. 그 약칭으로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게 자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 규칙, 이거 법이에요. 그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물꼬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빅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 규칙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보호의 가치보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지금 옮겨가고 옮겨가고 있는 있다.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보호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호하는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래서 데이터 보호죠. 정부나 기업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려면 지금 현재는 일단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 사전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써라 이거예요. 일단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현재가 네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근데 이게 사전 동의 원칙이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럼 사전 동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그대로 두는데 예외를 네.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외의 영역이. 그게 네. 이 예외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식별 정보, 가명 처리된 정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외를 계속 늘려간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민감 정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에 이제 자유롭게 영리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주고도 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기본 원칙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서 해외 비판론자들이 중국의 빅데이터 활용 목적이 정치적인 이유다. 그래서 불순하다 이런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들려요. 이런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네네. 이용하니까 불순하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없다. 빅데이터 활용은 정치적 목적은 안 하다. 없다. 없다. 네. 어? 빅브라더 아니다. 우리는 순수한 상업적인 목적에서 쓰는 거다. 목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대비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중에서는 이 보복성 이 징벌제도 아까 말씀드린 뭐 대물림도 하고 근데 그런 성격은 최대한 약화를 시키고 그렇군요. 포상제도 쪽으로 옮겨가면 네. 착하고 도움을 주는 빅브라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착하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민주주의 빅브라더군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의 네. 착한 빅브라더는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개인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 네, 이런 네. 선한 빅브라더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개인정보의 이 허들을 하나씩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뭐 빅데이터 마스코트 같이 나오겠어요 이제. 아니 네? 나라마다 예쁜 애들 막. 나라마다 이 특성이 다른 게 네. 중국은 또 중국답게 이제 한 방에 막 중국은 한 방에 하죠, 시작했잖아요. 뭐든지. 네. 이렇게 막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이게 서방 같은 경우에 조금씩 야금야금 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나씩. 네. 뭐 처벌 대신 다 포상이다. 노란 조끼 입으면 안 되니까. 네. 예, 하지만 네. 누군가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거나 누군가는 상을 주지 않고 누군가는 상을 주는 거 이거는 동일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똑같은 네, 거죠. 똑같은 건데. 벌 준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상 준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 네, 이 네. 행동경제학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래갖고 네, 뭔가 얘기하면서. 뭘 뺏는다 그러면 더 기분 사람이 나빠. 크게 반응하고 네. 뭘 더 준다 그러면 덜 반응하거든요. 똑같은 건데 같은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중국 얘기를 딱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중국 얘기 지금 뭐 우리가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 중국은 좀 불쌍하다라든가 중국 놈들 이게 또 깔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네.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실 걸 저는 이제 권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중국의 이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게 중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과 비슷한 것이 이미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은행에서 네. 대출할 때 네. 신용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의 금전적인 것만 평가하지 않죠. 여러 가지 평가하죠. 예를 들면 성별도 평가하고 나이도 보고 나이 보고. 직업도 보고 네네. 혼인 여부, 자식 뭐 이런 사회적인 네네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평점에 반영이 돼 갖고 대출 승인 여부나 대출 금리까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셨어요? 네, 이게 벌써 사회정보 대출을 뭐 사회신용 시스템이야 원래.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몇 년 그치, 전에 그럼.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학력 수준에 맞춰서 네. 대출 금리가 다른 거야.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 다 달라. 이렇게 대출 금리를 차이가 많이 차별해온 났어요. 은행의 대출 기준이 공개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사회신용 시스템이죠. 당시 금융위가 그래서 어떻게 발뺌을 했냐면 이미 직업과 급여 수준에 학력이 이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력은 따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학력에 따른 금리 차별을 금지했는데 네. 다른 식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비록 학력 점수가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신용도와 신용 능력의 평가를 할 때 네네. 재무 능력 외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금융거래 앱을 깔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시로 제 신용을 알려줘요. 맞아요, 신용 맞아요. 등급을 예. 그 앱이. 신용 당신의 신용점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네네네. 딱 누르면 뭐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날아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은 지금 신용평가 거기 시스템의 물리셨어요, 이미. 한 측면이 작동하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안 돼. 그러네요. 예. 눌렀어요. 누르지 마세요. 예. 아 정말. 예. 당했어. 이미 당했어, 우리가 당했어, 신용, 당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네네. 이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신용도가 네네네. 어느 정도다라는 보여주는 건데 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회생활에서 신용도의 가장 핵심이 이제 금융적인 거래, 상거래에서 신용도가 제일 중요한데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신용 평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하고 있다. 음. 거기에 사회적 지위 다 들어간다. 네네. 네. 내가 결혼을 했는지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음. 아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음. 뭐 직업 당연히 반영되는 거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사회적 지위랑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미 우리나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용 평점 제도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그 지위만 가지고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급여가 얼마고 이런 네네. 지위만 가지고 이제 평점을 매겼다면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내 행위와 품성을 포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신용 시스템 설계자 중국에 이 사람이 초기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네.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뭐가 어떤 게 점수화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이 점수화되고 그러면은 그 점수는 또 얼마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블랙박스예요. 어떻게 신용평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정보는 완전 공개되지만 이 신용평가 방식은 완전한 비밀로 지금 영업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인터뷰를 한 사람, 중국의 사회신용 이 설계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소비자의 쇼핑 이력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위가 아니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온라인 게임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딱 찍히면서 점수가 딱 내려가는 거예요. 뭐 행위로 이 사람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품성 이게 자체를 이 사람의 그냥 직업이 뭐 이런 게 와. 이제 기존의 신용 평점을 매기는 거였다면 네. SNS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네네. 10시간씩 게임하고 있다. 이 사람은 뭐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구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쇼핑 이력에서 기저귀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더라 이 사람이. 네네. 그럼 아이가 있다라는 게 당연히 추정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아이가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신용 평점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 아이가 책임감으로 또 그렇죠.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아이를 기르고 있고 또 아이가 기저귀도 있다면 사주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네. 누가 더 책임감이 있겠어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렇죠. 어떤 통념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한 사람하고 우리가 안 한 사람 지금도 신용평점에 들어가는데 네네. 결혼한 사람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높게 받는 거고 그렇군요. 네. 아이가 거기에다 또 아이까지 있다 그러면 더 큰 네네네. 책임이 부여진다. 우리 가장으로서의 책임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판단해서 그 행동 자체를 보고 행위 자체를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 품성을 읽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신용평점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SNS상의 개인 활동 데이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핀테크. 작년에 금융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비금융 정보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비금융 정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 정보 회사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개인 신용 평가가 대출이냐 신용카드 발급 이력 같은 이런 금융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렇게 되면 뭐냐 주부들, 학생들은 신용 평가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해소하겠다라는 아주 그냥
원대한 좋은 목적이니까 목적을 이런 사람들은 내세우네요. 뭐 주부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괜히 음. 신용평가가 나쁘게 나온다.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에서는 음. 이걸 해소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 목적이고 그래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치장이 됐고 비금융 정보, 신용 정보 회사가 쓰는 정보들이 뭐냐면 신용평가할 때 네가 학생이든 주부든 난 상관없어. 통신 비용 잘 냈어? 그다음에 전기요금 제때 미루지 않고 납부했어. 뭐 이런 것들 공과금 납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 내역들을 보고 SNS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아까 말했던 똑같아요.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신용평가 모델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을 하라는 게 지금 이게 핀테크의 한 산업 분야예요. 보험업계도 마찬가지인데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험금 수준하고 보험료 지급 결정에 반영하는 시도는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그럼 뭐냐면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해온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험료 낮춰주면 됩니다. 근데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지 예를 들어 담배 피고 술 마신다. 이게 쇼핑 이력이잖아요. 네네. 어? 아, 네, 그렇구나. 신용카드를 그럴 수 보면 다 있겠구나. 내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 다 알잖아요. 네네. 술 사, 술 먹어, 술집에서 카드 긁고 담배 사. 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받는 이런 상벌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슈퍼바이저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네요. 그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벌 원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탈 때 이 자동차 습관을 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상벌 원리 지금 이게 지금 보험업계에서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게 중국 아니고 네. 중국 아닌 나라에서 중국 아닌 나라에서. 중국 아닌 나라에서 다 우리나라 얘기 같습니다. 벌써. 예. 네. 우리도 멀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어떻게 변할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한국 정부나 업계나 모두 선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알파전이 그러고 말씀- 있죠. 중국 정부도 그러고 중국 정부 있고.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거면서 뭐 공익적 가치, 도덕적인 공공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선한 빅브라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단적인 사례로요.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HTTPS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결정을 해서 지금 난리가 그렇죠. 났잖아요. 완전히 차단했죠. 그러니까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지지자가 있고 또 인터넷 감청 검열 아니냐 이래서 반대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자, 이게 선하다. 네. 어느 게 선하고 어느 게 악하다. 네.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죠. 이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요. 예. 그거를. 정부와 업계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네. 얘기인데 이거 참 수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준을 과연 누가 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정부는 항상 자기가 공익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것도 특정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선한 빅브라더하고 사악한 빅브라더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논리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보고요. 갑자기 영어 속담 하나가 떠오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선생님은 전직 영어쌤답게 속담도 영어 속담. 이런 거 한 100개 외웠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네, 시험 문제 나오나요 이런 게? 네, 아니요. 그냥 그렇진 않고? 재밌어서. 좋아서. 네. 오, 어떤 신기하다. 속담이냐면 The 네. road to hell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is 음. paved with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좋은 의도로 의도로 포장되어 포장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 너무 이해가 확 돼.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래 이게. 그걸 따라갔더니 포장을. 그게 네. 나오니 따라갔더니 지옥이 지옥이야. 아.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만 좋은 의도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옥으로 네. 가는 길에도 의도는 좋다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가 좋다고 나를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 저 노태우 믿어주세요. 그럼 안 믿는다 이거야. 왜 아니. 노태우 네. 시절 얘기? 네, 죄송합니다. 어우, 네, 노태우 사람이 아니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동까지 차단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성계에서는 야동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합법이냐 비합법이냐를 떠나 불법이냐를 떠나서 야동 자체를 거부한 이게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다 네네. 차단해야 되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네. 거예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네요. 네. 우리 차인 쌤한테 또 영어를 하나 배웠는데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페이스북을 너무 오래 했구나 네. 좀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일기장을 만인에게 이 빅브라더에 갖다 바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제가
그 금융 결제 시스템 그 앱 금융 결제 앱에다가 제 신용 등급을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한 것처럼 아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네네. 이것도 사실상 투명한 사회다라고 이제 좋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투명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예. 이게 이제 투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발가벗겨진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유리박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투명 사회의 역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빅데이터 투명 사회의 시대는 역설. 일상생활의 투명성이 극대화됩니다. 거의 우리가 음. 유리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이 다 공개되고 공유가 되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해요. 또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바보된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 지워야지. 그래서 일상생활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상품화되는 거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뭐 대표적인 거고. 네. 그게 이제 이윤축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이게 빅데이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개인 정보와 내 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그 대가로 그 똑똑하고 편리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용한다고 우리한테 이용료를 안 받잖아요. 안 받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에 여기 현물 형태로 이미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정보를 다 공개하고 네. 걔네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그거 정보 얻은 걸로 이미 우리는 다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정보를 다 주고 기꺼이 다 찍어가지고 다 공급해주고 생산자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 생산자, 데이터 생산자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공짜로 쓰고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공짜로 쓰면서 우리 정보를 걔네들한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저가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트위터도 안 네네. 하거든요. 너무 자랑은 아닌데. 극적으로 다르다. 찬생 자랑- 페이스북 엄청 많이 근데 하시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사생활을 다른 사람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네. 작정하고 사실 스마트폰 사용한 지 얼마 안 1년밖에 안 됐어요. 됐어요. 네, 네. 배달했던 날 기억납니다. 그 SNS도 네.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전자기기 카메라 모든 거 다 테이프 다 붙여서 못 보이게 하고 네. 현위치 자동 인식 장치 이 서비스 다 꺼놓고 있고 네, 구글 네. 대신 덕덕고라고 하는 어? 검색 엔진 쓰고 이게 뭐예요? 덕덕고가 덕덕고 나 처음 뭐냐면은 사용자 들어봤어요. 정보하고 검색 이력을 수집하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는 구글하고 똑같은 검색 엔진이 있어요. 이게 선생님 이거 사이트 덕덕고라는 알려주시면 안 건데 돼요? 저 이거 예. 덕덕고의 덕덕고 사이트 주소가요. 네네네. 예. 오리 아시죠? 오리. 우리 네, 네. 덕덕덕덕 DUCK. 어. 이걸 두 번 하는 거야. 덕덕고. 아, 두 마리 오리가 가네요. 오리 덕덕고. 간다. 오리 간다. 그러니까 이게 덕덕고닷컴이에요. 어, 신기해. 우리가 예. 구글을 서치 엔진을 쓰면 거기 네네. 모든 검색 이력을 다 얘네들이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광고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다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노출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선언한 검색 엔진이 이제 덕덕고인데 이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너무 신기해요. 한번 오늘 가보세요. 한번. 저 이거 가보면 쓸래요.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요? 당신을 추적하지 않는 서치 엔진. 네. 덕덕고를 널리 스프레드 해주세요.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 근데 음. 이제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덕덕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든 이 SNS의 디지털 기기의 문명을 다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빅브라더를 피해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선한 빅브라더의 선물도 못 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안 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 구글 앱 이런 거는 쓰지만 네. 쓰기는 쓰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이제 그걸 최소화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에 내 스스로가 이제 엄청난 장벽을 쌓아가지고 그 속에서 아날로그 원시인처럼 사는데 네. 이게 아직은 빅데이터 시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는 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외롭지도 않고 사는데 크게 그 원래 디지털 서비스 모르던 사람들은 네, 네. 스마트폰 안 쓰던 사람들 그게 뭐 편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항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덕덕고 스스로를 하면서, 덕덕고. 자발적으로 고립해가지고 고립 전략 써가지고 네, 살고 네. 있는데 무의미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유한 모든 공공 데이터를 지금 민간에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순간 개인적 차원에서의 저항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렇죠.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이 관련된 내 모든 뭐 그 소득과 세금에 대한 데이터들, 건강 관련된 정보들. 이 공공 데이터거든요. 이거 네, 정부가 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민감하면 할수록 값어치는
더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민감하면 할수록 네. 값어치가 높은데 그래서 아마 21세기 노다지 음.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높은 금강이 저는 바로 공공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게 민감하니까 민간한테 안 주고 국가가 관리를 해왔던 건데 내가 이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들을 내가 동의한 적은 없지만 국가가 요즘 혁신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에 지금 개방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민간이란 건 결국 자본이죠. 그렇죠. 민간의 자본인데 우리가 뭐 그 정보 알아봤자 우리 같은 개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익명 처리했다. 네. 이름 네. 가렸다. 네. 그래서 가명 처리했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대조해 보면 다 나오죠. 네, 여러 정보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뭐 민간의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인스타그램 안 쓰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이미 다 가져가 버렸어. 네. 국가가 다 줘버렸어. 나 네, 동의 네, 없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라백작처럼 네. 국가와 자본의 두 얼굴을 가진 빅브라더가 탄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막 펼쳐질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유토피아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본 권력은 참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수라배작 아시나? 네. 모를 것 같은데. 아 몰라요? 네. 이 아수라백작이 옛날 마징가 제트 맞아요. 두 분이 있는 마징가 언제 잭! 마징가 제트 네, 80년대입니다. 80년대. 일본 저 애니메이션 이게 마징가 제트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수라백작. 이 아수라백작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이 남자예요. 남자 얼굴 반쪽이 남자죠. 그리고 반쪽은 여자 얼굴인데 네. 목소리도 두 종류예요. 남자 이게- 쪽에서 남자 목소리 나오고 여자 쪽에 여자 목소리 나오고 둘이 네.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자웅동체라고 네. 할 수가 있죠. 자웅동체. 자웅동체. 유굴레나죠, 유굴레나. 우리는 네. 다 아는데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네. 모를 거야. 뭔 소리 아마. 아니야? 이거 아저씨들이. 우리- 아저씨 아저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한번 텐데, 찾아보시라고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자웅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수라백작. 예. 우리한테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네요. 이제 뭐 개인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빅브라더가 가진 어떤 사악함이 있잖아요.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면 음. 한편으로는 선한 빅브라더도 우리가 버릴 준비가 자웅동체 예. 아닐까. 버릴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예, 이게 한쪽만 선택할 수는 편리함을 버려야 되는 없구나. 거죠.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빅데이터의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버리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르타를 통해서 이러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우리 인류에게 도움되는 이왕이면 선한 측면이 좀 발현되는 이제 이런 세상을 좀 찾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답은 우리 같이 해답을 네.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덕덕고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덕덕고. 예. 네. 오늘 이렇다 123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